세 번째 발표는 신재하 APR 부사장님께서 전자상거래와 D2C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신 부사장님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신재하 부사장님은 영실업 경영혁신팀장 그리고 이제 헤드렌트 캐피탈의 온그라운드 오퍼레이션 팀 부장을 역임하신 이후에 현재 글로벌 D2C 플랫폼 기업인 APR에서 CFO를 역임 중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APR에서 지금 부사장을 맡고 있는 신재하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제가 전자상거래와 D2C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로 오늘 이렇게 연사를 맡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일단 그 APR이라는 회사이고요. 그리고 D2C라는 회사, D2C라는 지금 그 유통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먼저 D2C라는 그 비즈니스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D2C는 그 다이렉트 투 컨슈머의 약자로 그 플랫폼을 경유하지 않고 브랜드가 소비자가 직접 그 접점을 만들어가서 형태를 띄워나가는 이커머스의 형태를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의 유통 그 매장을 갖지 않는 형태로 출발하고 있어서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라고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비즈니스 모델로는 D2C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 그 매체를 띄지 않는다고 해서 디지털 네이티브 브랜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까 그 앞서서 연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뭐 결론을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뭐 PT를 좀 시작한다고 한다면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커머스와 뭐 D2C가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른 영역이 아니라요. 이커머스와 D2C는 어떻게 보면 그냥 커다란 그 생태계 안에 D2C라는 영역이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성장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D2C라는 영역도 같이 좀 그 관심을 갖고 바라주셨으면 하는 부분에서 제가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D2C 플레이어 중에 하나로서 그 한 회사로서 좀 오늘 이 자리를 빌어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싶었었고 그 D2C라는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브랜드나 제조업 회사들의 그 이커머스의 참여도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될 겁니다. 단순히 이커머스에 대한 참여도만 늘어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참여의 깊이가 더 늘어나게 될 걸로 보게 될 거고요. 그 참여의 깊이가 늘어나게 되면서 과거에는 이 유통 회사들의 서비스의 그 혁신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 어떻게 보면 주도를 이루어왔다면은 이 브랜드 회사들이 이커머스의 참여들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제품과 기술의 혁신들이 앞으로는 더 메인이 될 거라고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이게 지금 앞에가 다 나갔는데. 네. 먼저 APR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요. APR은 2014년 10월에 창립을 해서 만 6년 반 정도 된 기업입니다. 자본금 5천만 원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요. 1,000억 라운드로 투자를 할 때까지 투자를 받지 않고 정말로 무차입 경영으로 이제 시작을 했었습니다. 메디큐브, 에이프릴 스킨, 포멘트라고 하는 코스메틱 브랜드, 스킨케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널디라고 하는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인 글램디바이오까지 총 5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속 성장을 해와서 2020년까지 연평균 약 200%의 그 성장 기록을 해왔고 작년도에 약 2,200억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다른 유통 플랫폼이나 리테일러를 경유하지 않고 오직 저희 자사몰을 통해서 만들어낸 D2C 매출 비중이 90% 이상이었었습니다. 저희는 현재 저희 자사몰에서 보유하고 있는 회원수가 약 250만 명이고요. 이 중에서 150만 명이 국내 회원이고 100만 명이 해외 회원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작년도에 약 3배 정도의 그 매출 성장을 기록을 해서 해외에서 매출이 한 1,000억 원 정도 그 기록을 했는데요. 미국, 중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6개 국가에 직접 법인을 두고 거기에 재고를 직접 옮겨서
자사몰을 만들고 거기에 마케팅을 직접 수행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그 매출을 달성을 하였었습니다. 뭐 일례로 저희가 메디큐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메디큐브라는 브랜드는 사실 국내에서만으로도 사실 저희가 사실 큰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도 저희가 자사몰에서만 그 국내 회원 수만 60만 명이 넘고요. 그 국내에서만 거의 한 1,000억 원 정도 매출을 달성을 했고, 그 저희가 지금 현재 이미 월 정기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정기 구독 회원 수만 지금 올해 한 3월 달에 런칭을 했는데 3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국내 더마 코스메틱으로 보면 네이버에서 검색량 1위를 그 모든 그 어떻게 보면 코스메틱 브랜드를 통틀어 가지고 1위를 달성하고 있고요. 회원수 안에서도 재구매 지표가 좋아서 재구매 전체에서도 구매력이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6년 만에 좀 양질의 좋은 이제 브랜드를 양성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브랜드가 저희 자체 오프라인 스토어가 단 한 개도 없었다라는 거고, 저희가 단 한 군데에 그 다른 온라인 그 리테일러에 입점하지 않고 저희 오로지 저희 자체의 그 D2C 몰을 통해서만 운영을 해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었던 그 플랫폼과 그 D2C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왜 저희가 왜 그런 플랫폼을 경유하지 않고 왜 D2C라는 몰을 통해서 출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이걸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걸 좀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이제 미디어 소비 트렌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뭐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좀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TV와 모바일 내의 체류 시간의 증감 추이를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좀 관찰하게 됐었는데요. 당연히 TV의 시청 시간이 감소하고 있었던 걸 저희는 집중하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TV의 시청 시간이 감소하면서 당연히 그 반대로 모바일의 체류 시간이 점점 증가하게 됐었던 거를 그 당시에 저희는 관찰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옆 오른쪽에 있는 거는 유통 시간 내의 온라인 커머스가 이제 증가 추세인데요. 저희가 오른쪽에 보이는 자료는 사실 미국 내 유통 시장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뭐 15.7%, 16%로 나와 있는데, 앞서 연사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사실 국내는 사실 30%가 돌파되었고, 뭐 중국은 아까 50%가 돌파한 걸로 나와 있어서 뭐 미국은 상대적으로 그 온라인 페네트레이션 비율이 매우 그 낮은 나라로 원래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 패너믹으로 인해 가지고 20년에는 그 급속도로 성장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중간에서도 사실 어쨌든 온라인의 그 어떻게 보면은 침투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었고, 이커머스의 그 연 성장률이 미국 안에서도 거의 16%에서 20%로 매년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D2C의 성장률로 말씀을 드리면, 미국 성장률로만 말씀을 드리면 연평균 한 40%에서 50%로 매년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D2C 중에서도 구독 경제가 사실 좀 핵심이었었는데, 이 서브스크립션 커머스라고 하는 비즈니스가 5년 평균 성장률이 약 거의 100%에 육박을 했었고,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상위 한 100위 안에 들어가는 그 서브스크립션 커머스 회사들은 5년 동안 약 50배 정도 매형이 성장했다라는 그 조사 자료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 이제 매체를 바라봤었을 때 미디어의 변화를 보게 됐었는데요. 이제 뭐 이전 세대들은 저희가 어쨌든 기존에 있었던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 미디어들을 접했었을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프레이 앤 프레이 방식이라고 얘기했었는데요. 그냥 광고를 특정 세대들한테 타겟하지 않고 뿌린 다음에 그야말로 저희가 그냥 속칭 기도한다라는 방식으로 했었죠. 그리고 정말 추적해서 마케팅을 그냥 저희가 정교하게 한다기보다는 추정을 하는 방식으로 게싱하는 게임이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사실은 저희가 그 기존에 있었던 이제 플레이어들은 접근했었습니다. 내가 진행하고 있는 광고가 고객들에게 적절하게 도달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마케팅을 준비하고 있는 물량이 하고 어떻게 보면 미리 사전에 물량들을 준비하고 생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전에 적절한 수준의 물량들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게 사실 쇼트 있을지 아니면 서플러 있을지 사전에 미리 그걸 예측하기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내가 회사 내에 자원이나 광고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게 다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유명한 그 기업인께서 광고에 쓰고 있는 예산의 반이 낭비가 되고 있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지만, 문제는 그 낭비가 되고 있는 반이 어디서 낭비가 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한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디지털
그 광고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이게 타겟 광고가 늘어나고 있게 되면서 이 뉴 월드라고 하는 밀레니얼 세대가 드러나게 되면서 이 디지털 광고의 장점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개선점, 이런 기존의 올드 미디어들을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들을 이제 개선시켜 나가게 됐었었는데요. 이걸 이제 외과 수술적인 타겟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이제 실적 중심의 퍼포먼스 마케터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고요. 기관별로 모든 마케터들을 집계가 가능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저희가 개인화된 마케팅으로 고객들을 다 집계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고객 충성도를 유도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특히나 밀레니얼 세대들의 이용자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마케팅의 장점은 정확성과 정교함입니다. 실제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강점인데 이런 이제 매체들이 가장 큰 강점을 갖고 있었던 것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디지털 매체들 중에서 페이스북 그룹이 가지고 있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매체들 중에서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광고 매체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고요. 저희가 그 다음으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이제 또 유튜브.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는 카카오톡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심지어 좀 신매체인 뭐 틱톡이라고 하는, 또 중국에서는 더우인이라고 하는 매체도 많이 쓰고 있고요. 뭐 기타 뭐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매체들도 골고루 또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이 매체를 많이 쓰게 된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당연히 좀 보시게 되지만 실제로 전 세계에 있는 디지털 SNS 매체를 통해서 보셨을 때 유튜브보다도 페이스북의 광고 매출이 압도적으로 더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이 매체를 보시면은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광고 매출 추이를 보시면 뭐 보시겠지만 지금 뭐 페이스북만 10조 정도가 되고 인스타그램이 한 2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국내에서는 페이스북 코리아의 광고 매출이 한 4천억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APR이 국내 최초로 페이스북 커머스를 시작한 회사였었고요. 현재도 저희가 가장 많은 금액의 광고 청약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광고 비용인데요. 뭐 디지털 광고로 인해서 TV 광고 비용은 역설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 현재 디지털 광고를 활용한 성과 기반의 마케팅은 이제 점점 이제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어쨌든 이제 D2C를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을 더 어떻게 보면 더 전문화를 써야 되는 필요가 이제 생겨났다고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다음에 다음의 변화로 봤었을 때는 저희는 이커머스 시장이 좀 변화를 보고 있었었는데요. 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모든 이커머스 시대들이 사실 1세대, 2세대, 3세대라고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이커머스가 지금 현재 다 모두가 다 공존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이커머스들이 사실 다 어떻게 보면 태동기에 나타났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다 각자의 맞는 형태로 지금 다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인 거고, 그때 당시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드렸는지를 좀 예시적으로 설명드리는 거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세대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이제 오픈마켓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새로운 이제 판매 창구가 만들어지는 시기였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만들었었을 때는 없는 게 없는 마켓이라고 정의를 내렸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캐치프레이즈도 많은 재화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 브랜드들이 그 플랫폼들이 그 광고의 캐치프레이즈로 강조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검색을 하시면 뭐 find it eBay, 뭐 옥션은 다 있다라는 식으로, 예를 들면 목적격 구매 검색으로 해서 광고 중심으로 하고, 비즈니스 모델도 실제로 그 안에서 배너를 통해서 광고 모델을 만들거나 아니면 상품 등록을 많은 재화들을 통해서 그걸 이제 수수료 중심으로 만들거나 하는 것들로 준비됐고요. 당시의 플랫폼은 당연히 PC 중심이었습니다. 상품도 재화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형태로 머천다이징과 소셜 커머스를 저희가 이제 2세대로 정의를 내리는데요.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머천다이징의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었고, 발견형 쇼핑으로 사실은 이제 2세대가 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넘어가기 시작했던 게 이제 큐레이션 모델이었다고 해서 머천다이저가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구매 실패, 소비자들에게 구매 실패를 줄이고 사실 발견형 구매 모델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소비자에게 조금 더 이 구매 상품이 왜 이제 어떻게 보면 더 좋고, 어떻게 보면 더 이제 적극적으로 머천다이저가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면서 더 좋은 상품을 발굴을 하고 그걸 소비자에게 왜 이 제품이 좋은지를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이제 큐레이션 제도로 넘어가기 시작했고요.
오히려 그 당시에는 상품의 개수가 뭐 지금 당시에는 뭐 좀 오히려 MD가 승인하는 체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쪽으로 좀 줄어드는 체제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3세대로 넘어가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두 가지 체제로 넘어가고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D2C의 체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커뮤니티가 가지고 있는 뭐 당근 마켓이나 무신사나 오늘의 집 같은 형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 플랫폼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이 사실 뭐 NHN 고도나 카페24 아니면 해외로 봤을 때는 뭐 쇼피파이 혹은 아까 지금 저희가 거래 1위라고 얘기했었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나의 거대 리테일러라기보다도 사실 그 어떻게 보면 그 하나의 생태계에서 다양한 그 어떻게 보면 브랜드와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참여하는 D2C 플랫폼에 조금 더 가까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또 뭐 당연히 거기 안에서도 PC 사용자도 있고 모바일 사용자도 있지만 사실 여기 안에서는 모바일 사용자가 압도적으로 더 많습니다. 모바일 몰링이 일단 가장 큰 거고요. 여기 안에서 일단 강점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탈중앙화입니다. 당연히 탈중앙화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요. 일단은 검색이라는 모델 안에서 일단 이게 벗어나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검색이라는 부분 안에서 어떤 특정 몰링에서 그게 집중화가 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뭐 그게 구글이거나 아니면 네이버라는 곳에서 어떤 내가 목적하는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검색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최저가를 어떤 몰에서든 검색을 하게 수가 있고 자기가 원하는 재화가 가장 싼 곳을 찾아서 검색을 하게 되지 내가 특정 몰에 충성도가 갖게 돼서 거기서 검색하는 제도가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결제나 배송이라는 부분에서 기술이 상향 평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어느 곳에서 가입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결제나 배송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편리해졌습니다. 그리고 회원이라는 것도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나 아니면 LG U+나 모든 결제나 이런 것들이 자유로워졌고 회원 가입에 대한 절차도 굉장히 간소화졌기 때문에 어디서든 이제 어느 몰에서든 회원 절차가 간편해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이런 D2C 몰들도 이렇게 많은 이제 어떤 몰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었다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소비자의 주권은 계속 더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검색의 주도권이 특정 플랫폼한테 있게 되지 않게 됐고 최저가의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됐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구매 실패를 줄이려고 이제 그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소비자들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그 참여를 하게 되는 형태가 되게 됐고요. 역설적으로 광고와 마케팅은 점점 더 중요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상품들이 생기고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자 관점에서 봤었을 땐 예를 들면 브랜드와 컨슈머 관점에서 봤었을 땐 1세대와 2세대에 왔었을 때는요. 유통사와 매스미디어라는 사이에서 사실은 벽이라는 게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거래 장벽이라고 얘기했었던 건데요. 물론 이게 이제 소비자와 브랜드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그것이 매개체의 역할을 했었고 분명히 도움이 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이 단절된 커뮤니케이션이 됐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었었는데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소비자가 어디서 이탈이 됐는지 그리고 구매를 했고 몇 명이 구매를 했는지는 알겠는데 그 구매자가 30대인지 40대인지 어디서 구매를 했고 그 사람이 구매를 할 때 어떤 제품까지 같이 구매를 했고 그 사람이 재구매 주기가 얼마가 됐고 그런 것들을 사실 리테일러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디어 업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를 저희한테 알려주지 않고요. 소비자도 사실은 예를 들면 자기가 정당하게 권리를 알고 예를 들면 자기가 알고 있는 소비자 피드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리테일이나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브랜드한테 어떤 걸 전달해주고 싶은 매체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던 벽들이 있었던 거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수수료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데이터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채널적인 부분에서 벽이라는 것이 있었었는데 이 3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소비자 관점에서는 정보 액세스가 올라가게 됐고요.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만한 매개가 됐고요. 소비자는 더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가 있어서 능동적으로 참여하게 될 수 있었게 된 거고요. 브랜드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액세스가 가능하게 됐고 또 수수료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소비자의 애자일을 빠르게 활용해서 그거를 예를 들면 제품이나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그 애자일을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예산 확보가 될 수 있고 고객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적극성을 가지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그러면 저희가 D2C를 하게 되었느냐?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행사를 쓸 수가 없었어요. 저희가 인하우스의 마케터가 지금 현재 인하우스 마케터가 한 130명에서 140명 정도가 있거든요. 근데 왜 인하우스에 130명, 140명 정도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웬만한 그 퍼포먼스 마케팅 회사들보다도 되게 많은 마케터를 보유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왜 대행사를 쓸 수가 없었냐면 사실 그때 당시 저희가 만들었을 때는 모든 마케팅 대행사에 아예 그냥 퍼포먼스 마케팅 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외부 구조로는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고객의 빠른 에이자일을 반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 브랜드에 대한 전문성이 반영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그런 것들을 사실 반영할 수 있을 만한 외부 팀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모바일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용어를 저희가 썼었는데 여기 모바일 리얼 에스테이트라는 건 사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사실 그야말로 모바일이 부동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명동과 가로수길 같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거기 지대가 다른 지대보다 비싼 이유는 사실은 거기에 고객의 트래픽이 많이 돌기 때문인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모바일이 고객의 눈을 훨씬 더 많이 머물게 하고 거기에 트래픽이 모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바일이 당연히 이제 그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건 모두가 집중하고 있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제 모바일 내에 고객의 체류 시간이 경쟁하고 있는 사실이고 그 안에서 현금 흐름이나 이제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당근마켓처럼 체류 시간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러면 그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높은 밸류를 인정하고 투자를 해줄 수 있을 만큼의 매력도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기사를 봤더니 당근마켓의 체류 시간이 인스타그램의 체류 시간을 능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이 커머스 시장 안에서 이 모바일 리얼 에스테이트의 장점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밸류 체인의 순환이 훨씬 더 빨라졌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고객 여정은 최소 며칠에서 몇 주, 길게는 몇 달이 걸렸어요. 예를 들면 고객이 광고를 보고요. 매장에 가서 제품을 접한 다음에 그걸 보고서 소비자가 이거 제품에서 요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서 그게 머천다이저나 아니면 마케터한테 전달이 되기까지 몇 달이 걸립니다. 혹은 몇 주가 걸려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소비자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걸 바꿔야겠다라고 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그게 고객한테 피드백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게 시장에 다시 반영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지금은 모바일로 이렇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인하우스에 마케팅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인하우스의 마케터가 한 130명에서 140명 정도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콘텐츠를 한 개씩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1년에 콘텐츠가 비디오 콘텐츠가 한 5,000편 정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게 1년에 5,000편이 매번 소비되는 게 아니라요. 그게 다 개인화가 돼가지고요. 매번 소비자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화된 구매 여정에 맞춰가지고 각자의 니즈와 각자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다 분산이 돼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가 만들고 있는 그 컨텐츠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다르게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다 같은 컨텐츠를 바라보고 있지가 않다는 거죠.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할인하고 있는 프로모션도 예전처럼 같은 날짜에 일괄적으로 30%가 할인이 나가는 게 아니라요. 한 번 구매를 했던 사람이 재구매를 할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만 할인 컨텐츠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는 할인의 경험도 다른 구매 여정에 맞춰가지고 다른 식으로 개인화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피드백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 하루 만에 에자일이 돼서 만들어 나갑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떤 이제 기술의 변화로 이루어지게 되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결론이었는데 유통과 브랜드를 보유한 비즈니스 모델만이 할 수 있는 혁신으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만들었던 이커머스의 변혁이 유통이라는 밸류체인 안에서 지금까지 혁신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켓 배송이나 뭐 새벽 배송, 무료 배송, 정기 배송 뭐 예를 들면 오토라는 비즈니스 안에서는 사실 저는 이게 다양한 혁신이 지금까지 이루어졌었는데 이게 프로덕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예를 들면 서비스나 예를 들면 약간 무형에 가까운 영역의 혁신이 더 많이 가까워왔었는데 예를 들면 지금부터로는 저희가 이제 생각했었을 때는 브랜드의 혁신과 제품의 혁신으로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부터였었던 것이 예를 들면 은행이 집으로, 맛집이 집으로, 영화관이 집으로 왔었던 것이 지금부터 이어왔던 거라면 지금부터는 고객이 빠른 에이자일이 들어올 수 있는 혁신들이 저희 같은 이제 브랜드 회사들이 D2C를 들어가면서 고객들이 이런 걸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빠르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럼 이런 제품을 빨리 만들어 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훨씬 더 빠른 에자일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 보는 혁신들을 통해서 그 전보다 빠른 제품의 르네상스들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품들의 혁신들은 지금까지도 해왔으니까 이런 것들은 과거 10년 전, 20년대도 있어 왔던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 관점들이 사실 되게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요. 그 전에도 무수한 발명과 그런 것들이 있어 왔었을 텐데, 그리고 그 전에도 빠르게 발전을 해왔겠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런 발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기업과 유통 대기업의 기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바텀업 애자일 배드 피드백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 삼성과 대기업과 대형 유통의 대기업에 의해서 입점이 됐고, 그것이 그냥 약간 밀어붙이는 어떤 뭐 광고나 플랫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떤 중소기업의 어떤 그 머천다이저나 어떤 인벤터의 어떤 퀵인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소비자의 바텀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 좋은 거 같은데 이거에서 이렇게 막 퀵인이 돼서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다른 스토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D2C라는 영역이 새로운 르네상스를 창출할 수 있는 큰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제품의 혁신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이런 이커머스가 D2C로 넘어올 수 있는 혁신이 기반이 만들어지고, 이런 D2C의 혁신은 사실 저희가 뭐 기사로 보시는 것처럼 뭐 삼성전자나 혹은 애플이나 아니면 뭐 나이키 같은 이미 대기업들은 이미 D2C라는 영역으로 이미 넘어오기 시작했고요. 뷰티나 패션 회사들도 사실 이미 D2C라는 영역들로 지금 빠른 속도로 다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사실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될수록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었던 이커머스의 시장과 공존을 하게 되면서, 궁극적으로는 저는 사실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과 서비스의 혁신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사실 이커머스만 하는 회사가 아니라 저희는 또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고요. 오늘 이커머스라는 주제를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어떤 이제 뭐 메이저 플레이어도 아니지만, 이커머스의 영역이 기존에는 유통의 혁신을 가지고 왔다면 소비자와 브랜드의 직접점의 접점을 만들어주는 단계까지 오게 됐고, 그것이 이제는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제품의 혁신 속도까지 가속화시키는 영역으로 오게 되었다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거에는 이제 이게 화장품이나 패션 회사였다면 이것을 조금 더 깊게 그리고 넓게 해결할 수는 없을까라는 관점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혁신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요. 깊게 해결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봤었을 때 저희는 화장품을 조금 더 뎁스 있게 해결하려고 저희가 다음 스텝을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걸 해결하려고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였냐면, 예를 들면 조금 더 비가역성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고객들이 예를 들면 피부 고민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화장품 말고 다른 액팅을 뭐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예를 들면 피부과에서 하는 것들, 뭐 에스테틱이나 경락샵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집으로 가져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최근에 스킨케어 디바이스를 만들고 있었고요. 예를 들면 같은 연령대에 같은 그 타겟에 있는 고객들이 다양한 니즈들이 있을 때 그게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했었을 때 그 사람들의 그 고객의 니즈를 분석하고 그 비슷한 성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패션이나 생활용품이나 건강기능식품 같은 것들을 최근에 만드는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는 저희가 이제 좀 첨점을 그려서 만들어 드리는 건데, 커머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사실 저희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나오게 될 거라고 사실 계속 믿고 있었는데요. 뭐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커머스의 미래를 다시 해서 요약을 드리면, 커머스는 지금부터 계속 고객의 주권을 높이고 고객의 참여도를 높이고 고객의 편의성을 계속 좋아지게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커머스는 브랜드와 제조업으로서 고객의 접점을 직접 생기게 만들게 하고 있고, 고객의 데이터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게 만드는 저희 같은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 빠른 애자일을 다룰 수 있는 이런 회사들을 만들게 됐고요. 그것이 제품의 혁신 속도를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커머스는 유통의 혁신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품의 혁신도 가져오게 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사실은 이런 투자 산업이 이런 커머스를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선순환을 만들어 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콜라보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렇게 제품을 잘 만드는 회사가 있고요. 또 뭐 쿠팡이나 11번가처럼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통 플랫폼이 있고요. 또 당근마켓이나 무인사처럼 그 안에서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커뮤니티 플랫폼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결합하고 있는 다양한 그런 콜라보레이션들이 사실 지금도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브랜드와 결합하고 있는 브랜드 콜라보레이션이 있고요. 당근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사회와 콜라보레이션을 해가지고 그 지역사회와 결합하고 있는 또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커뮤니티와 또 그 어떻게 보면 그 커머스와 결합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와 또 그 커머스와 또 결합하고 있는 콜라보레이션들이 계속 결합해서 나오고 있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또 시장의 변화 속에서 이런 D2C가 앞으로 매우 큰 성장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고, 앞으로 태동하게 될 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